네.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우리 정시의 주도주들이 어떤 시대마다 어떤 게 주도주로 기능을 했고, 그 주도주들이 왜 그때 주도주가 됐는지, 그리고 그 주도주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주도주 지위를 내놓고 하락을 했는지, 혹은 또 옆으로 기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계속해서 있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시에 투자를 하실 때 그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 아닌 거하고 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게, 주도주는 Y값이잖아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Y가 주도주고 Y는 AX, X1, X2, X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이 사실은 이 주도주 Y값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주도 산업이 있는 거죠. 주도 산업이 잉태되고, 그게 소멸될 때까지는 주가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증시 역사를 돌아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주도주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게, 어쩌면 우리 90년대 이후부터는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꺾인 적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오늘은 주도주 살펴보는 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강의 내용이 좀 길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1990년대 이때는 제가 이제 갓 직장을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는 트로이카라고 그래서 종합상사, 그 다음에 증권주, 건설주, 이게 엄청나게 그냥 눈만 뜨면 올랐어. 지금 현재 증시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어떤 운용사를 차리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증권주에서 돈을 많이 번 거죠. 자, 그럼 그때 우리 트로이카라고 이렇게 명명 지으면, 그냥 그 당시에 하여튼 요즘 2차전지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트로이카 주식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건설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얘는 건설주도 되고 증권주도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랬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에 건설이 핫했던 이유가 중동 건설 붐이에요. 그리고 또 신도시, 그때 신도시를 엄청 지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또 그때는 우리나라가 막 이제 반도체로 돈 벌고 세계화 시대가 돼서 우리 무역량이 늘어나고, 또 화학 쪽은 중국이 또 세계 공장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외화가 벌어 들여오는 게 제법 많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증권주들도 또 90년대에 외국인 한도가 또 개방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정하는, 그러니까 증권사의 영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였죠.
그리고 또 수출 많이 하고 장려하고 이럴 때여서 종합상사 주식들이 그때 또 난리였어요. 일본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거를 트로이카라 그랬어요. 트로이카. 투자의 주된 논리는 건설은 해외 건설 붐, 그 다음에 신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이런 쪽에 막 붐업을 시켰고, 또 하나는 건설주의 붐에 이것도 꼭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건설사의 이익은 시행을 해서 보는 이익이 있고 도급한 공사를 수행해서 버는 이익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건설회사는 땅을 한 택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가 공사에서 나오는 마진도 먹고 땅값이 올라가요. 아파트를 지으면. 그래서 시행도 같이 하는 거야. 그 IMF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이 시행과 공사를 함께 한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시행은 누가 하고, 시공은 누가 하고. 옛날에는 시행과 시공이 같은 건설회사에서 했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분도 고스란히 건설사의 이익으로 기속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무지 많이 올랐고, 그때 뭐 동아건설, 현대건설, 무역회사들도 종합상사 그래서 삼성물산, 그다음 또 뭐 성경, 뭐 대우 뭐 이래가지고 또 막 주가 왔다 갔다 거리고, 증권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 한도가 개방되면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증권회사들도 그때 돈을 무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당시 상한가 폭이 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눈만 뜨면 상한가 가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눈 뜨면 그냥 점점점 가는 거야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주도주가 다 아시겠지만 꺾였습니다. 그 사이에 증권주들은 그 뒤에 또 적립식 저축 문화가 생기면서 펀드 잘 팔리고 이러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뭐 비상장할 때 8,000원, 9,000원 하던 게 한때는 막 그게 진짜 펀드 잘 팔릴 때는 18만 원도 갔던 것 같아요. 수십 배가 올랐던. 하여튼 그런 거였다. 소멸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해외 건설 붐도 종료가 됐고, 또 하나는 그 IMF가 와가지고 그 일시에 막 건설회사들이 부도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도 엄청 망가져가지고 이게 뭐 주가 지수가 막 250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뭐 거래량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이 주식이 동전주가 되면 그게 뭐 약정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중반 무렵에 블루칩 열풍이 한번 있었어요. 이거는 외국인 한도가 개방되면서 그 전에는 각 증권사에도 리서치 본부보다가 투자 정보부가 더 컸어. 그러니까 리서치를 안 하고 정보로 주식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여의도에 각 증권사 투자 정보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거기서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해서 그걸로 찌라시를 만들었어요. 그래, 그게 찌라시의 원조야, 원조. 각 증권사 투자 정보팀에서 각자 발로 뛰어서 얻은, 그러니까 카드라죠. 카드라 된 걸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어 돌리면 그걸 갖고 사람들이 주식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외국인 한도가 개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때서 주식은 PER이 중요한 거야, PBR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 PBR도 낮고 이런 주식을 그냥 막 삼성전자 사고 은행주 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90년대 중반 무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애널리스트 보다가 투자 정보부 직원이 더 많았다니까. 가령 그 당시에 큰 증권회사가 대우증권, 대우증권에 투자 정보부가 있고, 뭐 이렇게 리서치가 따로 있고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외국인 투자 한도가 개방이 되면서 가격 발견 기능도 새롭게 생겨지게 되고, 지금과 같은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일이 이때 처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도 안 하고, 뭐, 소멸원인 얘는 지금 소멸되지 않았고요.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가점이 다 돼서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치킨 게임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메모리는 3개 회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의미 있는 거로는 시장 점유가.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른 거예요. 한 번 주도주가 아직까지 영원한 주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시대별로 다른 주도주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중에 삼성전자는 계속 그래도 한때 뭐 이렇게 잠깐 소외된 듯 하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기를 계속 가고 있었고, 그 이유는 반도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 업의 본질상 반도체 없는 기술 사회에 문화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를 도저히 다른 걸로는 해갈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칩 열풍이 한때 불었고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격 발견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소멸된 그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IMF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강렬한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정부 영향도 있었었고요. YS 정부가 임창열 부총리가 나와서 IMF에 자금 지원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 선거 때 김대중 선생님의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굉장히 정책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필 그때 서기 1900 그러다가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 뭐 이런 것들이 관공서 이런 데가 이게 1로 시작하는 걸로 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게 2가 바뀌어야 되니까 많은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밀레니엄 뭐 충격도 온다 그러고 밀레니엄에 무슨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 그래서 막 IT 이런 게 막 엄청나게 그 버블을 만들어 좀 완전 주도주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그때 마침 인터넷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IT,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공급망, 그러니까 KT, 뭐 SK텔레콤, 그 다음에 데이콤, 그 다음에 또 뭐 드림라인, 뭐 하나로 통신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엄청나게 날아갔죠. 지나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로 판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 그래서 뭐 대부분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 목적에 인터넷 사업 추가 이렇게 하고 사명을 무슨 닷컴 다 바꾸던 시절이에요. 출판사도 뭐 닷컴이 되어 있다니까. 뭐 대기업의 그 삼성물산도 회사 안에 이 비즈니스 사업부를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 뒤에 옥석가래기가 무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검색 시장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게 야후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무슨 네이트?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이버가 다 먹어버린 것이.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 검색 시장의 그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1등, 구글이 2등, 다음이 3등 이런 식으로 돼. 그걸 최근에 이제 MS 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 하고 있는 중에 갉아먹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때 이런 그 인터넷 산업에 대한 뷰를 갖고 여러 개 기업들이 있었는데, 가령 그때 새로운 기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알 거야. 다이얼 패드로 미국하고 공짜로 전화한다고 그래서 달패라 그랬거든요. 다이얼 패드를 줄여서 달패라 그랬어. 그래서 새로운 기술 시가총액이 한때 롯데그룹을 넘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현대차 그룹은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그랬었고. 요즘도 이제 신문에 언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어떤 2차 전지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대차 그룹을 넘어가고 있다고. 아마 네이버도 현대차 그룹을 넘어가고 막 40만, 60만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40만 넘어가고. 지금도 네이버 시가총액이 뭐 현대자동차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은 새로운 기술이 버블이었던 거야. 버추얼텍도 버블이고 뭐 여러 개 작은, 제가 그 당시에요 코스닥 전용 펀드 매니저였었다니까요.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도 이 동네 버블의 역사를 제가 진짜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를 산 사람은 대박이 난 거예요. 다른 버블은 다 꺼졌는데 2000년 초에 네이버를 1억 산 사람은 지금 조정을 받아도 230억이 돼 있어. 진짜예요. 네.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되지 않는 다른 인터넷 회사를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를 샀던 사람은 망했지 뭐. 가령 10종목을 샀다. 10종목 중에 하나는 대박이 났는데 나머지 것은 그냥 휴지가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죠. 소멸 원인, 옥석가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생겨서 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이 시장 파이 전체가 커질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는데 그 중에 업의 본질상 제대로 되고 똑똑한 경제가 있는 딱 한두 개만 성공을 하는 거야. 지금도 우리 지금 핫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모빌리티 세상의 심장이라는 어떤 산업의 섹터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지금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하고, 웬만한 기업들은 IT 하든 회사도 무슨 리튬 한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예전에 인터넷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이쪽 비즈니스도 잘하는 몇 개 기업들은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고,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또 다 죽을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승자가, 특히 이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거의 구독 경제 비슷한 거라서 1등이 테이크 올, 거의 다 먹어 가버리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주도주가 IT 인터넷이었는데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때 삼성전자를 사고 네이버를 산 사람은 지금도 주도주의 지위를 가지고 잘 먹고 주가를 오르는 거를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고, 이 주도 산업이 생겼는데 인터넷 산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져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반도체도 계속 커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좋다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사고 다른 IT를 산 사람은 그냥 별 재미를 못 본 거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업의 본질 얘기하는 이유가, 왜 이런 거 있어. 가끔 방송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순환매에 대비해라. 내 다음 시간에 강의할 주제인데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 순환매에 대비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올라간다고 삼성전자를 팔아서 밑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 뭘 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올라가고 있는 놈을 사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옥석가래기 업의 본질을 봐서 옥석가래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 1985년부터 코로나 버블기. 이건 반도체 산업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5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반도체는요 안 죽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승 각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 이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버블 때 한번 뭐 재택하고 뭐 이것 때문에 서버량이 급증한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슈팅한 거는 있지만, 원래 궤적 안에 얘는 연간 봉으로 보면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그거는 차이가 있어. 그건 차이가 있는데 위험하거나 얘가 이제 끝난 주식은 무조건 던져야 되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수십 년째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4차 산업으로 우리가 전개돼 가니까 앞으로 더더욱 더 데이터의 사용량은 늘어나야 되고, 뭐 전에 챗GPT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더스트리는 쉽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신냉전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중국이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 수 있는 거를 미국과 유럽이 함께 규제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상은요,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이 신냉전 시대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를 잘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 여전히 아직 우리는 20나노, 16나노 가는데 거기는 아직 중국의 반도체자들 아직 한참 그 저질 세로 선폭이 걸쳐진 뚜껑을 지금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중국이 계속해서 급속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거기 노광 장비니 뭐 ASML 장비 이런 걸 계속 수출하게 만드는 그랬더라면요, 삼성전자 진짜 위험할 뻔한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에 뭐 그 무슨 이렇게 불리한 조항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협은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인더스트리를 따라오는 거였는데, 이번에 잠시 이제 주저앉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냉전 시대에 두 개의 큰 수혜가 반도체라고, 반도체도 수혜고 2차 전지도 수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절 안 하셔도 이건 좀 기다려 봐도 된다. 다만 이게 경기 민감제 성격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태행할 때는 가끔 들었다 놨다 해요.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좀 팔으세요. 팔았다가 또 경기가 하락이 되면 반도체 많이 팔릴 거거든요. 그럼 막 분기 이익이 막 십몇 조 나오고 막 금세 또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2, 3년에 저는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가열되면 미 연준이 또 금리를 올려요. 그 금리 올리면 또 경기가 죽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곡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1985년부터 진행된,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요건 정확히 2007년까지예요. 이때는 물론 이 모든 시절에 삼성전자는 주였고, 다만 그때 남들이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오른 그런 차이만 있다고 제가 중간에 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무지 올랐어요.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고도성장을. 근데 중국 GDP의 40% 이상, 이 당시에는 아마 50%도 넘었을 것 같아. 투자에서 GDP 성장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중국의 성장 거기에만 엄청나게 목말라 있던 때였고, 이때는 또 미국 주식은 잘 안 되던 때였어요.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은 공정화되고 그 자리를 중국의 공장이 그걸 채워주고 있었고 중국은 자체 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정부에서 빌려서 상해나 이런 데 가면 막 공사 현장이 뭐 엄청 그냥 우리 일기 신도시급의 그런 것들이 막 전국에 막 절비하는 중국 전체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철강주, 그 다음 뭐 이렇게 굴삭기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막 뭡니까? 뭐 중공업 관련된 주들, 조선주들, 뭐 물동량하고 관련된 것들, 해운주,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포스코가 막 60몇만 원 가고요.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두산 중공업이 13만 원 더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두산 인프라코아, 요즘 그 회사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예. 하여튼 막 그때 또 어떤 그룹은 내수 비즈니스를 팔아가지고 인프라 쪽에 막 올인하고 그랬던 회사도 있어. 난리가 나게 막 이쪽 그때는 뭐 막 그 PBR하고 PER이 막 비슷하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PBR이 막 뭐 5배, 6배 막. 요즘은 2차 전지 쪽의 밸류에이션 보다가 이때가 훨씬 더 비쌌고요. 하여튼 결국은 리만 사태를 맞고 꺾였는데 주가로 보면 그 뒤에도 특히 이 관련된 주식들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 이 지금 그 상승하던 채널 막 이렇게 주도주가 돼가 올라가던 시절에 만들어지는 PBR 밴드가 있어요.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됐는데 내려오는 중에도 애널리스트 분들은 자기 섹터에 대한 애정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들 근접한 기억이 많아서 내려오는 얘가 지나간 7년 동안 평균 PBR 밴드가 3배 거래가 됐으니까 이번에 여기 내려오고 있는데 요 3배니까 여기가 바닥이다고 콜을 해요. 그거 깨고 다 밑에가 있어 지금 그 어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뷰를 들으실 때 그 진짜 그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 깨알팁이죠. 요 진짜 깨알팁이에요.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 당시에는 워렌 버핏님도 포스코 주식을 샀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그 다음에 또 대구에 있는 어떤 회사 주식을 샀어. 이런 투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회사 주식을 샀었어요. 그러다가 뭐 아마 포스코는 이익을 남기고 파시는지 손절하시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분 스타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펀드 내 비중이. 그리고 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워렌 버핏께서 중국의 BYD 주식을 샀어요. 제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고 막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때랑 비슷했을 것 같고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벤처에서 주식을 사신 거니까 그게 진짜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 그래 지금 돈 잘 벌기 시작하니까 지금 매도하고 계신다니까. 인프라 관련주가 있었고 중국의 투자의 붐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나게 투자했던 그게 중국에 가행된 그 론 베이스에 중국 주식들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뭐 IMF 때 그때 부채 비율 비슷하게 막아는 200% 300%짜리 뭐 주로 가고 그래요.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는 또 차정이 날아갔어요. 이때 동일본의 쓰나미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 또 제스민 혁명을 이루면서 라니뇨 현상 때문에 중동의 밀가루 값이 폭등해서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가격의 폭등?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에도
그 서아프리카에 지금 그 농사가 엄청 안 되고 이때잖아요. 이때도 한때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화학 회사들의 마진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또 일부 이때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값이 폭등을 했어요. 중국의 수요 때문에. 그때 폴리실리콘은 일본의 도쿠야마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시아의 중국에 또 회사들 몇 개가 있어요. 뭐 잉인가 뭐 거기도 내가 이제 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잊어먹었어. 그리고 독일에도 하나가 있고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어로 바크라 그러고 이 영어로 치면 WAKR이라고 그 회사 주가도 좀 매일 쳐다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오시아가 60만 원까지 날라왔어.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대규모로 진입하고 업의 본질상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커머더티다 이래가지고 주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되게 싸. 어쨌든 또 말이 또 어디로 갔다. 하여간 그 다음에 차는 왜 좋았냐 하면 그때 제가 차를 무지 좋아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운영하던 펀드에 차만 막 30% 40% 담았던 적이 있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주가도 쌌어요. 뭐 그러니까 그 리만 사태 났을 때 심지어 이런 루머도 있었어. 현대캐피탈이 부도가 날 거다. 금융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현대캐피탈 현대차 내가 5% 이상 들고 있는데 내가 주주예요. 내 펀드에서 들고 있는 거지. 내 개인이 그렇게 들고 있어서 내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겠어 지금. 아유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내 펀드기래.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지분 막 서로 교통정리할 때 제가 그거 진짜 그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쫄아가지고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주가 막 내리고 그래. 나 무시 많이 들고 있는데 도저히 막 뭐 진짜 맨날 며칠 나눠 팔아도 안 될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 현대캐피탈 본사가 있었어요. 내가 가서 북을 다 뜯어봤어. 너네 론이 뭐뭐에 돼 있고 이 론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익스포저가 뭔지에 대해서 봤더니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중고차가 다 담보로 잡혀 있는 거고 차를 살 때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중고차 값은 그리고 2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니까 차 할부금이 다 회수가 되는데 그때 중고차로 팔아도 그러니까 채권 보존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현대캐피탈은 돈 잘 버는 회사고 리스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구나라고 내가 그때 그랬던 또 얘기가 어디로 갔죠.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무지 올랐어요. 무지 오르고 화학회사들 LG화학, OCI 그때는 호남석유화학도 중국이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컨셉이 있었고 또 이 당시에는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제조 기반이어서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ABS 수지든 LDP든 PVC든 중국이 진짜 많이 갖고 갔을 때였죠. 그래서 그때 또 엄청난 주가의 랠리가 있었고 여기서 커뮤니티 성격을 갖게 된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가격이 그때 1kg에 440불도 간 적이 있어요. 지금 400분의 100분의 1토막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회사도 적응을 잘해서 잘 나요 지금. 어찌됐든 그것만 제외하고는 LG하고는 지금 무지 오른 거죠. LG하고 LG에너지 시총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안 죽었다니까요. 기업 가치가 LG 에너지 솔루션 더하기 LG하고를 해보세요. 얼마나 커졌는지. 삼성 SDI도 그러고. 업의 회사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일부가 됐고 그래도 여기에서 죽진 않았다. 근데 차는 이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저는 하여튼 어떤 회사든 나쁜 얘기 하기 싫어. 그 다음에 201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한 중반 이후까지 화장품, 면세점, 소위 중국 소비주, 중국 투자 사이클이 그 주식 꺾이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인이 소득 수준이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1990년대, 90년대 정도. 우리보다 아직은 되게 가난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가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빈부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보다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될 거예요. 진짜. 한 3억 명 정도는 우리보다가 1인당 GDP가 더 높아. 3억인지 2억인지 뭐 하여튼 그 당시 최근 데이터 본 게 2억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무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지 못 살아.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저번에 행복지수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하고, 돈 많아도 행복하고, 전 국민의 91%가 행복을 느껴. 행복해. 좋아. 그래서 그 중국인이, 그러니까 중국 인구 중에 한 2억 3억은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우리보다 잘 산다니까요. 우리로 몰려온 거야. 몰려와서 명동이 미어 터지고 경복궁이 미어 터지고 면세점이 미어 터지고 그때는 중국인들의 피부 구조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한족이랑 우리랑 별로 이렇게 피부가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보습이 필요하고 또 한인종이니까 이 양이 하얗게 미백이 필요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가져가 썼죠. 면세점 막 엄청나게 장사 잘 되고 그래서 막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LG 생활건강, 아모레 펄시픽, 한국 콜마, 코스맥스, 신라 호텔 신라, 그다음 또 그 당시에 또 막 면세점은요 정부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영업 권한을 사는 거거든.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그랬어. 그래가 하나도 여의도 갤러리아 거기다가 만든다고 그래서 그 입찰 들어갔다는 소식 들리면 하나 주가가 막 십몇 프로 오르고 지나놓고 보면 진짜 이제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신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전 세계 걸 거의 다 풀어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단체 관광 못 오게 막아놨어, 지금. 지금도 요즘 리오프닝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주식 사자 그러잖아요.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거 세상이 달라졌는데요. 소멸 원인. 투자의 주된 논리는 중국의 소비였고 중국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고 중국인들이 어디가 그때 저도 이제 유럽 여행도 가고 저도 바깥 나라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면 어깨 부딪히는 게 다 중국 사람이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가면 그냥 이태리를 가도 그렇고 파리 거기 가도 그렇고 파리 에펠탑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에 막 한국 사람 몇몇 중국 사람 그분들이 이제 한국을 빼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죠. 근데 요새는 면세점 인천공항이 됐던 시내 면세점이 됐던 이제 입찰한 정부에서 새로 이제 임대 주는 걸 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바뀐다고요. 문화면 보고 그걸 많이 봐야지 에너지 페이퍼 보는 거 보다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상실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각 화장품 회사들이 분기 실적 발표하고 연초에 우리 사학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중국만한 시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 때문에 그래요.
서양의 화장품 회사들은 흑인, 백인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다 인종국가니까 아시아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컬러, 색조 이런 게 기술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근데 보습과 미백이 필요한 대규모의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어. 열대 지방으로만 내려가더라도 일단 보습은 안 해도 돼. 그냥 1년 내내 촉촉해. 업의 본질상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뭐 며칠 다 변하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런다는데 그걸 거지 그대로 믿고 원래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NS 페이퍼 제가 다 보면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대. 근데 그 좋아진다는 소리를 내가 몇 분기째 듣고 있는지 몰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기업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초반부터 2021년 말 코로나 때까지 바이오 엄청나게 바이오 난리가 났어요. 투자의 주된 논리는 이제 인구 구조가 노령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의대를 갔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나 이런 게 선진국 뺨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이 상당히 높게 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코로나까지 창궐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어떤 그 제약회사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신약 개발 관련된 투자는 일절 안 하고 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나라 의학 기술 높은 거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없어요. 한국에서만 임상을 해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밖에 못 치료해요. 그 안에서 또 예를 들어 뭐 희귀 그 병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가 더 적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유럽 식약처 뭐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큰 시장인 중국 우리 제약청 같은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회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위장약 하나라도 FDA에 가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수조의 돈이 들어간대요.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1상의 성격이 다르고 2상의 성격이 다르고 3상의 성격이 달라요. 전임상이 있고 전임상하고 1상, 2상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하나는 독성 테스트고 하나는 소규모 테스트고 뭐 약효 테스트고 또 그리고 이게 사람 생명하고 관련이 되니까 기간이 또 길어야 돼. 특히 막 유전자 관련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인류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저도 전자담배를 피우면서도 마음으로 찝찝한 게, 야,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인체 임상이, 나도 지금 임상 대상인 거야.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가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약도 똑같다는 거죠.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화학약, 제네릭 약, 그리고 또 유전자 치료제 뭐 많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고, 한국에서 신약을 최초로 개발한 게 이제는 LG화학이랑 합병돼 있는데 LG생명과학에서 그 위장 치료제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막 그때 그것 때문에 LG생명과학 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요새 얼마 팔리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FDA에서 한국 약으로 최초로 승인받은 약이야. 안 팔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약은요, 글로벌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 미국에 있는 의사들, 유럽에 있는 의사들이 어디 저 먼 나라에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만든 약이래 하고 처방 못 합니다. 라이선스 아웃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약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뭐 존슨앤존슨에 팔든 뭐 파이자에 팔든 머크에 팔든
하여튼 글로벌의 유통, 약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빅파마에게 팔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도 옥석 가래기가 진행 중인데 거의 다가 돌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제가 특정 회사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우리 투자자들 마음고생 엄청 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는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끝없이 희망 고문을 해요. 여기는 펀드멘탈이 내가 뭐 연구한다가 그게 곧 펀드멘탈이야. 그게 성공하는 게 펀드멘탈이 아니고 끝없이 나 요약 개발 중이야. 요약 개발 중에 계속 그 플랫폼을 계속 갖다 놓어. 신약 개발 플랫폼을. 그게 펀드멘탈이야. 안 망해. 왜냐? 새 돈을 계속 펀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돈 다 대주는 거야. 그런데 나라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괜찮아. 난 진짜 그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생각해요. 그래 저도 좀 한 100살 넘어서 한 150살까지 살고도 싶고, 여기 우리 투자스쿨 학생분들 돈 많이 버는 것도 보고 하여튼, 그런데 투자자로서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막 이 바이오 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5월이 되면 미국에 무슨 바이오 아마케 열리고 그래요. 해마다 연초되면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이 아마케는 보스턴에서 열릴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참가한다고 그 주식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참, 재밌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과생 바이오 투자 금지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반부터 2021년 초까지, 이건 지금도 그 지속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자컴 상단에서 꺾어지는 회사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기술의 변화가 엄청 중요한데 새로운 신기술 하나가 검색 시장에 들어왔어. 챗GPT가 들어왔어. 이게 검색 비즈니스에 이 플랫폼 기업에게 기회가 될지 위험이 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건 지금부터 몇 년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 뜨고 봐야 되고, 뭐 주된 논리는 이것도 배터리랑 관련이 있어요. 2차 전지가 생기니까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응? 그리고 뭐 노트북도 생긴 거고,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2차 전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빌리티 세상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모빌리티 세상을 크게 나누면 8가지로 나눠져요. 뭐 여러 가지 이 업계에서 분류하는 그 분류 기준이 있어요. 다음에 언제 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강의를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증권은 그 얘기하니까 또 다시 증권회사 얘기로 들어가는데, 일부 여전히 긱스 분류 체계에 따라 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모빌리티 산업에서 전담 애널리스트가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 전담 산업을 하나, 새로운 산업의 변화에 맞게 증권사의 분석 체계도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어떤 회사에서는 화학 담당이 하고, 어떤 회사에는 지주회사 담당이 하고, 어떤 회사에는 자동차 담당이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뒤죽박죽인 거지. 제대로 된 통일된 기준으로 분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겨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애널리스트 센터 내에서 또 애널리스트 간에 이게 밥그릇 싸움도 있는 거야. 어떤 인더스트리가 막 커지고 그러면 서로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원래 얘가 화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 LG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근데 LG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는 거지. 근데 전기차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이제
침을 꿀꺽 삼키면서 저거 언젠가 내가 반드시 가져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증권사 페이퍼에 너무 그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민 안 했으면 좋겠어. 나쁜 얘기를 쓰면 제가 아까 주도주 얘기할 때 감사한 일이죠. 어차피 올라갈 주식 싸게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오늘 팔 거 아니잖아. 내일 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조정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또 얘기가 딴데.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4차 산업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더존 디지털 웨어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있고 게임 회사도 있고 뭐 무슨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 속해 있고 또 비상장 중에도 상장하려다가 잘못된 뭐 이렇게 또 금액이 안 맞아 뒤로 가 있는 그러니까 그 배달 플랫폼 회사들 거기도 모빌리티 세상에 엔드 유저를 다루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새로 상장할 기업도 많이 있을 거고, 여기 이쪽의 섹터에 지금 시가총액이 커 있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거기도 일종의 금융하고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카카오페이 뭐 이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하고 굉장히 근접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커뮤니티에 이제 관련된 거를 제가 슬쩍슬쩍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익숙한 거에 익숙하고 하고 싶고요,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펀드 매니저일수록 변화를 엄청 싫어하는 매니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논리적으로 얘가 PR이 싸고 작년까지 얘가 우량주였고 그러면 그걸 바꿔서 새로 비싸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주식으로 잘 못 가요. 기회비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펀드 회전율도 잡아먹게 되는 거고. 너무 그래 막 기관 투자가 너무 흉보시면 안 돼. 그리고 그분들대로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근데 공매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주식은요, 밸류에이션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게 주도주라니까요. 돈에 눈 달렸다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고 있는데 버블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 2차 전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5가지 변화가 거꾸로 작동하지 않을 거니까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주도주예요. 주도주인데 투자의 주된 논리는 기후 변화, 기술 변화, 소비 문화 변화. 제가 제 영상에 과거에 있어요.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바뀌려면 기후가 차가워져야 되고 기술이 모빌리티 세상이 거꾸로 가야 되고 다시 모빌리티 아닌 세상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지구를 살리기 위한 소비문화,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세계 정치 지형이 갑자기 다시 세계화로 가서 중국에 대한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IRL 법도 없어져 버려야 되고 한국 기업 말고 중국 기업 거를 서방이 다 소비해주고 그래야 돼. 또 인구가 줄어야 돼. 이게 안 바뀌면요, 이거는 계속 가요. 간다니까요? 이걸 갖고 뭘 싸네 비싸네 그러면 난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오버슈팅 한 것들은 또 조정을 받겠죠. 제가 그거를 그냥 매일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갔다가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랬고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올랐다가 또 조금 내려오면은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산업이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곡선 거기 어떻게 또 부딪혀. 거기 부딪히면 그 이상 못 내려와요. 다른 시클리칼 주식들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바닥까지 왔다가 이런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니까.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인터넷 그때 성장할 때 네이버가 그랬던 것처럼 네이버가 요즘 주춤거리는 거는 더 이상 인터넷 가입자도 늘지 않고 그리고 S자 커브 상단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우려, 그리고 PER이 한 40배 정도 되는데 EPS 그로스가 10%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을 열심히 팔고 있는 중이잖아요. 걔하고 이 2차전지 섹터는 다르다니까요. 연평균 그로스가 그냥 대충 아무리 못하는 회사도 이쪽 업종에 있는 애들은 20% 30%는 기본적으로 난다니까. 여기서 뛰어난 어떤 회사는 해마다 EPS 그로스가 50%씩 나.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5가지 변화에 지금 이 추세를 강화시킬,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날이 지날 때마다 나올 건데 5가지 변화가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이제 양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 신흥국이나 특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가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미국과, 그러니까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다 건의주의 정권인데 그거를 이 서방이 오케이 하고 이제 지금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그렇게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탄소 예산이 10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 세계 정부가 중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IPCC 6차 보고서에 보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쓰는 게 그냥 오직 인간만 잘 살기 위한 그런 소비 문화가 갑자기 올까요? 아니요. 갑자기 모빌리티 시대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 집 전화로 전화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차가워질까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려면요, 주도 산업을 만든 투자의 힘이 꺾여야 돼요. 더 세게 얘기하면 우리 강아지가 너무 빨리 튀어 올라가면 또 그때 피해보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적선에 이미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나눠 먹게. 공매도 나오고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져야 그분들이 싸게 공매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대항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복수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하고 이 세상의 변화가 복수해 줄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위대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만들 거고, 그 펀더멘탈이 매분기 실적을 통해서 전달되어 나올 거고, 매분기 설비 투자 계획들도 달라질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아마 또 빌려서 주식을 팔았으니 다른 롱머니들이 이익 실현하고 떠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사서 갚아야 돼. 반드시. 좋은 거예요. 이건 공매도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싸게만 사 모으면은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를 확신하고 싸게만 산다면 이거는 아주 큰 호재인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은 못 떠나. 이제 영원히 이걸 다시 사서 갚기 전에는 못 떠나. 공매도를 친 사람은 목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못 떠나. 사서 갚아야 돼, 언젠가는. 싸게만 사시면 된다고.
그렇다니까 지금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된 게 그 사이에 얘 말고 다른 게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안을 보면 삼성 SDI도 그냥 꾸준히 올랐고 2000 LG 화학도 꾸준히 올랐고, 그렇다고요. 시장에서 지금 그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섹터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죠. 아니 네이버도 비쌌었다니까요, 옛날에. 만약에 이 5가지 주된 변화가 이 중에 뭐가 얼그러져서 거꾸로 퇴행하는 펀더멘탈을 만든다면 이 섹터가 꺾일 거예요. 안 꺾여요. 이거 안 꺾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갑자기 지구가 차가워지고, 어떻게 인구가 갑자기 줄고, 어떻게 갑자기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놓고 선을 질질 끌어가지고, 유선 전화를 쓰고, 노트북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로봇가 뭐 뒤에 전선줄 달아가지고 꽂아가 다니고, 그 다음 뭐 저기, 나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있잖아. 여기도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전선 연결해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 모빌리티 세상의 심장이거든요. 이게 꺾여야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고 주도 산업이 있고 주도 산업을 잉태케 하는 세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이거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그 산업 내 시가총액 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구성비가. 그럼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엄청 불편하죠. 엄청 불편해요. 자기 건 안 오르고 저게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주식은 앞을 보는 건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르니까 여기만 그냥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냐고. 저거는 심포도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조정을 받겠죠. 그죠? 조정을 받을 거고. 근데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끊임없이 우하향해서 하는 주도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섹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섹터는 그냥 누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게임이야. 이거는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섹터에서 순환매 어쩌고 이런 얘기를 기회를 팔랑거려서 들으지 마시고 이 섹터에는 1등만 그냥 투자하시면 돼. 그거 괜히 뭐 왔다 갔다 해봐야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저도 막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오를 때 좀 팔아요. 꼭 돈 지고 있어. 딴 데 안 가. 조정받으면 살라고 준비 딱. 어떨 땐 조정을 안 해. 내가 판 거보다 더 위로 가. 그러면 막 흥겁지가 따라서. 나는 내리는 주식보다가 오르는 주식이 더 무서워. 더 무섭다고. 이게 예전에 펀드 매니저에서 그러나 봐. 시가총액이 크고 그런데 막 그 주식이 오르면 나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저 주식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 막 머릿속이 하얗고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막 계산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얼마에 사고 싶은데 조정을 주지 않아서 계속 못 샀다. 그런 게 어딨어. 매일 시장이 열리는데 무슨 상한가가 가지고 잔량만 쌓여있는 주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매일 거래가 되는데 뭐. 그래서 이 섹터를 여러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보실 때 이걸 생각하시면 돼. 이 투자의 주된 논리, 기술 변화, 기후의 변화, 소비 문화의 변화, 세계 정치적인 변화, 이게 망가지면 그럼 좀 심각해지는 거야. 중국의 투자 컨셉이 망가졌을 때 중공업 주식이나 조선주나 화학주나 인프라 주식이나 조선주 그런 길을 가게 될 거고. 근데 이게 살아 있으면요, 이 주식은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산업의 지형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 함께 우리 내 나라 내 계라니까 다 함께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 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매도를 치신 분들이 있어요. 공매도를 이분은 사기 싫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를 치는 순간 이 주식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목줄을 매어 있는 거야. 이걸 떠날 수가 없어.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고 이러면 진짜 미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조금 저는 그분들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분들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분들 중에 이걸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1900년대 후반에 숏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좀 효율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화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유동 자금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이 미래를 땡겨오는 거를 좀 많이 땡겨올 수 있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이 섹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뭐 네이버도 그랬다고 그러죠. 다 그래요. 미국은 S&P의 PEG가 2.0배야. 나스닥의 PEG가 1.5배이고 이 섹터에 지금 PEG 계산하면요 1 넘는 거 찾기가 어렵다니까. 더 이상 올 연말까지 그걸 가지고 PER이 비싸다 싸다 해서 그 가난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바쁠때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증시의 주도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주도주는 없습니다. 주도 산업이 있는 거고 주도 산업도 없습니다. 5가지 주된 우리 인문학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맨 위에. 걔가 주도 산업을 만들고 주도 산업이 Y값인 주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주식을 자꾸 미친 듯이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항상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요,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져. PER도 낮고 PBR도 낮아져 점점. 왜? 앞날이 잘 안 보이니까. 집단 지성이 가격을 결정한다니까요. 몇 사람의 애널리스트가 몇 사람의 펀드 매니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신문사 기자들이 이 주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도주 강의였습니다.